하반기를 앞두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화폐 환상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서 연준은 6월 FOMC 이후 공식화된 테이퍼링과 관련해 2단계 추진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화폐 환상과 그리고 2단계 테이퍼링 추진론 두 가지 모두 다 좀 생소한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 흐름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혼조세로 거래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 델타 변이 네. 영국 연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세정으로 되는 것, 향후 증시 흐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다시 30분에 캐스터 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 우세정으로 된 게 델타 변이가 우세정으로 되는 게 영국과 인도, 그다음에 호주 이런 국가들이 되겠어. 이런 국가들이 다시 한번 인슐레이션, 이 격리에 대한 어떤 그 작년 3월에 그 낙인 효과가 극복되면서 유럽의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 가깝게 떨어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앞서 서희사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미국 증시도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사실 다우존스 지수도 오늘 이렇게 0.4% 이상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가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S&P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3대 호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은 국채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초당적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1조 달러에 가까운 소위 물적 인프라 부분이 합의가 됐습니다. 사실 나머지 하원 절차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2조 2천억에서 사실 2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하다 보니까 적자 국채에 대한 발행이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반드 서프라이, 채권 공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달 오늘이 6월 29일이니까 다음 달 30일 날 시한이 돼 있는 연방부채 이렇게 한도 적용 기회가 2019년서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좀 연장적으로 가닥을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채금리가 아주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것이 국채금리를 하향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한국경제TV에 아주 발빠르게 잡는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투 스피드 테이퍼, 소위 2단계 테이퍼, 이 문제가 사실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데 굉장히 국채에 대한 베팅을 증대시키다 보니까 국채에 대해서 베팅을 증대시키면 국채 수요가 증가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1.48%, 근데 이 수준은 이렇게 지난 하루 전인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전인 지난 금요일이 1.53%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것이 하루 만에 0.05%포인트, 5베이스 포인트 아주 급락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문제가 나스닥 국채금리가 아주 급락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잠재 가치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느닷없이 화폐 환상과 관련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화폐 환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왜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것인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머니 일리전, 케인즈 이런 얘기할 때 머니 일리전이라는 얘기.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화폐 환상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고 일부에서는 화폐 착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은 왜 서태지냐 하면 옛날에 전 앵커는 그때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잘 아십니까 이렇게?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굴은 아는데. 알겠습니까? 네. 서태지의 아이들의 네. 사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화폐 환상을 이렇게 배울 때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명 환상 속의 그대, 화폐 환상하면 서태지의 그 환상 속의 그대와 연결시켜서 네. 오늘 우리 정 PD께서 이렇게 뒷배면에 오랜만에 뵙죠. 서태지 이렇게 이쪽 분야의 뭐 천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는 이런 쪽이 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접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이제 물가를 감안한 실질 가격이 있고요. 물가를 감안한 명목 가격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IT 시대,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시대는 실질 가격보다는 명목 가격에 더 민감한다. 외형상 더 분감한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전 앵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내가 결혼 배우자를 생각할 때 네. 외모만 번지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속이 아주 여러 가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나중에 이렇게 인생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통 요새 이렇게 끝까지 간다 해서 이게 껌딱지라 그래요. 네. 이렇게 껌딱지가 되려면 사실 속으로 갖춰져 있는 인성이라든가 갖춰져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외형상 외모에 더 이렇게 치중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 가격, 외모, 이 속바다 외모의 명목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케이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그 머리가 비상하시니까 같이 한번 첫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5%다. 근데 인플레이율은 0%다. 그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10%다. 물가 상승률은 5%다. 그러면 실질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 가격은 5 빼기를 0 하면 5%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10 빼기 5를 하면 5%가 되겠죠. 실질 가격이 동일합니다. 두 케이스는 실질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실질 가격이 중시하면 통화 정책은 똑같은 정책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 생활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5% 주가 상승률보다 10%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10%를 실질 가격에 중시하는 거 10%를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게 한국은행에서 왜 갑작스럽게 이 어려운 개념을 화폐 환상 보고서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을 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연일 그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서 연내 금리 인상설에 불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을 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 가격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강남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명목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말랐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가를 이렇게 감안한다면 통화정책 금리 인상에 대해서 늦출 수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집값이 명목 가격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실질 가격에 관계없이 명목 가격에 민감하는 이러한 그 현재 그 경제 주체의 모습을 감안해 볼 때 자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다음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명목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 그러면 불균형 조정 차원에서 금리를 좀 빨리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5월 금통위 이후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우리는 반대하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이미 가계부채가 이혼수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금리를 좀 올릴 때는 영끌 비끌었던 젊은 사람 네. 그다음에 소상공은 내몰리 된다. 근데 이때는 사실 행정 규제라든가 은행의 대출 규제 뭐 이런 쪽에 행정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 하는 쪽을 했습니다는 그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한국의 입장에서 연일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곤란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우수한 인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펜스하기한 방침으로 이게 보고서를 내는 듯한 뭐 의도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는 듯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이 이렇게 실질 가격이 똑같아 하더라도 명목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를 더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반응한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해서 화폐 환상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페드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집값 상승률이라든가 감안할 때는 테이퍼링은 빨리 필요하다. 근데 파월 의장이 마찬가지로 물가를 감안할 때는 지금 물가도 오르는데 집값도 오르지만 사실 물값이 올라가는 것을 빼면은 실질 가격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오케이? 그러면 뭐냐? 금융화는 지속돼야 된다.
테이퍼링은 지금 추진하는 게 이르다. 이런 쪽의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부터는 페드가 갖고 있는 그 통화 정책에서 테이퍼링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고 MBS다 뭐다 하면서 논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연준의 인사 입장들 먼저 정리해보고 테이퍼링 2단계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6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네. 연준 인사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브레이크아웃 종료 기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대부분 주요 인사들의 사실 그 발언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 이번 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대체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쪽의 그 6월 회의에 이렇게 그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각자 6월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의견이 바뀐 입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회의 전에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는 합창이죠.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지금은 그 6월 회의가 끝난 이후에 오늘도 그렇습니다는 인플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똑같은 통계 지표 가지고 우수한 페드의 그 연준 이사 카프라 댈러스 총재를 제어하고는 왜 이렇게 합창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2013년과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을 했을 때 테이퍼 텐트림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것에 의해서 시장과 이렇게 친화적인 접촉 기간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쪽의 뒷얘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페드 인사들이 잘 시장을 교화시켰다 하는 이런 쪽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래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즉 지속 가능성이 있다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파월 입장만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플레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월가에서도 테이퍼링은 코로나 위기가 극복하는 정상화 과정이다. 자,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거로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증시가 악재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6월 회의 이후에 페드 인사들은 인플레 전향적,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은 코로나 위기 정상화 과정.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지만 이렇게 크게 2013년과처럼 발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테이퍼링은 시작됐다 하는 분위기들이 아마 이쪽에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택저당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테이퍼링은 먼저 추진해야 된다 입장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은 투자 적격만 대상으로 한다. 네. 그래서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은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매월 국채 8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400억 달러 작년 3월 이후에 이렇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월가 입장에서는 정크펀드가 작년에 매입해서 시장에 공급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이 정크펀드는 트리플 B 마이너스 밑에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페드의 통화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매입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취해진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걷어들인다 입장에서의 테이퍼링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실상 정크펀드를 그렇게 사실 이렇게 대차제적 대상의 매각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실상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정크펀드를 사실상 중앙은행의 자산의 부분에 담혀 있는 부분을 매각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의 미국의 그 은행들이 더 이상 투자할 것이 없다. 주가도 좀 거품 상태다. 집값도 거품, 채권도 거품 상태다. 투자할 것이 없다. 돈은 들어온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금융사는 더 이상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마세요. 예금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돈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돈이 들어온 것은 더 이상 투자할 것이 없으니까 중앙은행의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해보는.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무슨 놈의 돈이 이렇게 돈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그냥 다시 중앙은행에 다시 환수시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SNCCF를 통해서 정크펀드를 매각한다든가 시중 자금이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금융투자은행들이 사실 중앙은행에 예금을 제시하는 환경은 사실상 테이퍼링의 전 단계에 해당되는 사실상 테이퍼링이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201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2단계 테이퍼링 논의가 되고 있는데 2단계 테이퍼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사실상 테이퍼링이 추진했지만 네.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국채와 그다음에 주택저당증권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SMCCF를 통해서 네. 자금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아니다 하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시청자분 오늘부터 얘기되는 테이퍼링은 바로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실상 자산 부분에 잡혀 있는 부분을 매각하느냐, 어떤 것부터 매각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이 이제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됐다. 그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투 스피드 테이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 스피드 2단계 테이퍼링의 추진에 대해서 가장 선두격 입장을 취하는 것이 누구냐? 아무나 아시겠습니다. 테이퍼링에서 가장 전향적 입장, 인플레에 가장 전향적 입장을 취했던 것이 카프란 델러스 총재죠. 네. 카프란 델러스 총재인데요. 카프란 델러스 총재가 선도가 돼서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최근에 매파로 많이 돌아선 그다음에 로젠그린, 보스턴 연준총회 원칙적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것은 백악관의 그 NEC 위원장도 이 원칙의 투 스피드 이렇게 테이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향후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브레이너 페드 이사, 많은 그 차기의 페드 이사 총재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네. 의장으로. 그다음에 윌리엄스 아시죠? 미국에서 서열 3위에 해당되는 단골 FMC의 참여 멤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멤버 하다 보니까 이 뉴욕 총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하거든요. 그렇죠. 윌리엄스. 그다음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돼 있죠. 아직까지 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 스피드 테이퍼 관련해서 2단계 테이퍼 관련해서 지금 연준 이사 간에 인플레와 마찬가지로 다시 이것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논쟁 자체는 이제는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태에서 추진 방법상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투 스피드 테이퍼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 3월 이후에 작년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에 코로나 직후에 증시가 무너지다 보니까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을 취했습니다.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에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채 800억 달러, 그다음에 MBS 주택저당증권 4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올 1,200억 달러씩 공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퍼링 할 땐 자산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부분을 먼저부터 해결할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투스피드는 2013년에 국채 이렇게부터 먼저 팔자. 국채부터 자산 부분에서 잡혀 있는 것을 먼저 이렇게 시장에 팔자 하는 이 대목보다는 이번에는 주택저당증권부터 먼저 테이퍼링 대상을 하자. 네.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을 취하고 난 상태 지금 자산 부분에 MBS 잡혀 있고 국채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채부터 MBS부터 팔자는 얘기입니다. MBS부터 팔고 그 다음에 국채를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 스피드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가니까 테이퍼링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4년 만에 추진한다. 4년 만에 추진했으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뭐 금융천재라는 사람이 4년에 지금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데 지금 벌써 테이퍼링이 추진 방법론까지 제시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모기지담보증권인 MBS를 먼저 줄이자 이걸 통해서 테이퍼링을 추진하자라는 시각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비이성적 과일이라고 이렇게 한번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인데요. 그 대목에 있어서 비이성적으로 아주 과열됐던 것이 세 개가 있죠. 하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도지코인 가상화폐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 기술주. 세 번째는 집값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카산드라 이렇게 모델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에 금융위 가능성, 금융위 가능성 그 위에 향후 3년 동안 금융위 가능성을 줄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거품을 소프트 랜딩 시켜야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의 통화정책에서 미국의 경제정책에서는 3x3, 3x3 비이성적 과열 부분의 세 개를 팀버겐 정리식으로 하나 가지고 정책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복잡할 때 서로 트레이드업 관계에 있을 때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수단을 강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이성적 과열을 세 개를 잡는 방법은 한 마리 토끼 가지고 잡을 수는 없으니까 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목표가 세 개면 수단도 세 개다. 팀버건 정리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x3 매트릭스로 요 비이성적 과열을 줄이겠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상화폐 같은 비트와 코인의 과열은 어떻게 정리할까? 그는 8월 이후서부터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미 달러를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아무래도 가상화폐라든가 이 화폐 가치가 아주 거기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비이성적으로는 잡히지 않겠느냐. 첫 번째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늘도 이제 사실 페이스북 아까 나왔습니다는 사실 그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이쪽 부분을 스피드업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으로 대형 기술주의 거품 문제를 잡힌다.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죠. 그럼 집값 부분은 지금 비이성적 과열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요. 자, 5월 집값 보겠습니다. 중간지대 지금으로 보면 24%입니다. 5월의 집값 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자, 테이퍼링을 추진할 때 네. MBS 주택저장증권을 사실상 매입을 중단하면 매입을 계속해 나갈 때는 400을 매입을 했을 때는 주택저장증권에 매입을 하니까 반드 채권 가격 올라가 떨어지죠, 금리가. 그러면 뭐냐? 집값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건 매입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의 공급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MBS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차익 코스트가 그만큼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뭐냐? 집값을 비이성적으로 잡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목을 잘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맥을 입혀야 자, 오늘 그 대형 기술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왜 이렇게 나스닥 지수 올랐을까 하는 그 본질적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때문에 올라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정책적인 측면에 이런 맥을 같이 해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세 가지 요인이 결부돼서 대형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에 미국의 선진국 국채 시장인데요. 하루에 급락하다 보니까 미래 잠재 가치가 없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이례적으로 오른 거죠. 이렇게 뚜렷한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사실 미국의 집값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결국 주택 저당증거부터 테이퍼링을 먼저 추진하자 하는 입장이니까 자, 그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국채는 상대적으로 테이퍼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국채는 먼저 테이퍼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게 뭐냐? 국채를 테이퍼링을 안 한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델타 변이와 함께 거기에 그냥 베팅이 세게 들어가는 거죠. 베팅을 세게 들어가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대형 기술주의 미래에 대한 잠재 가치가 부각되다 보니까 결국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네. 이런 환경이 노출됐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해설하는 분이 오히려 해설하는 게 깊게 미국 시장을 파고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피상적인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똑같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 본질적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채금리가 델타 변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그런 것보다는 그런 정책적 요인이 많이 결부됐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보다도 MBS 매입을 먼저 축소하겠다는 2단계 테이퍼링에 따라서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국채 금리와 함께 왜 상승할 수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역시나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당시 테이퍼링을 추진할 때 파월 이사가 이 2단계 테이퍼링에 관련해서도 찬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네, 2단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네. 파월 의장이 지금 의장이지만 사실 그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이퍼링 추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 스피드 테이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작 그 페드의 그 이렇게 총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좀 내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3년에 투 스피드 테이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지금 의장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네. 이사로서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파월 이사가 주도돼서 투 스피드 테이퍼인데요. 왜 그럴까? 그때는 국채를 먼저 매입을 중단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 주택저당증권을 이렇게 중단시키는 것을 먼저 했다면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미국의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리먼 브러더스는 주택 서프라임 문제지 않습니까? 서프라임 문제이다 보니까 미국의 그 국채 집값이 미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거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테이퍼링을 추진하는데 자 국채를 하지 않고 이번 것처럼 주택 저당증권 매입을 중단하면 국채 가격이 집값이 제대로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자 집값이 이렇게 회복이 더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결론을 그랬습니다. 2013년 당시에 우리가 테이퍼링 얘기 때 미국의 실물 경제가 그렇게 썩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값에 먼저 주택저당증권 매입을 중단시켜서 미국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시겠습니다. 집값에 따른 집값 상승에 따라 올라가면 소위 소비가 증대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자산 효과, 웰스 팩터가 있습니다. 웰스 팩터. 이게 얼마큼 크냐면 그린스펀이 전 의장이 추정한 거 보면 미국의 집값의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는 주식의 3배입니다. 주식의 3배입니다. 주식의 3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투 스피드 테이퍼를 할 때 지금과 것처럼 투 스피드를 얘기할 때 네. 자 그때는 사실 집값의 폭락에 금리가 급작 폭락이었었고 실물 경제 회복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 안정을 통해서 실물 경제 회복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택 저당증권의 매입 중단부터 실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의 파월 의사는 지금 의장이지만 그때는 국채 매입 중단부터 지금과 성격이 좀 다르죠. 국채 매입 중단부터 사실 투 스피드를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 스피드 테이퍼 같은 데서는 오늘 한국경제TV에서 우리 캐스터분이 가장 먼저 이렇게 요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때의 2013년에 나왔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그때는 집값 문제였었고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네. 그런 거서 뭐든지 과거에 테이퍼가 4년 만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4년에 오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쪽의 유튜브 방송들이 얼만큼 잘못되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2013년 버냉키 당시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한 이후에 이 투스피드 테이퍼에 대한 거센 논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장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런 부분의 정리가 네. 사실 이번에 투스피드와 관련해서 정리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많은 투스피드에서 국채 매입 중단부터 파월 의장이 주도가 돼서 이사가 주도가 돼서 사실 됐는데요. 역시 이것이 결국은 양적 완화라는 것은 또 이걸 걷어들이는 출구 전략, 테이퍼링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 전체를 이어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통화 정책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재정과 달리 일반적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하는 입장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대부분 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전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못 사는 한성춘 논설위원을 더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더 부담이 되고 잘 사는 잘 사는 전앵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돼서 이것이 다른 각도로 차별적 영향을 미치라.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네. 똑같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선별적 질적 통화정책을 개인의 사정을 감안할 수 없다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국채 집값이라든가 주식 부분에 개별적으로 정책을 통화정책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반적 보편적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국채 매입부터 중단해서 테이퍼링을 투 스피드로 추진하는 파월 이사의 얘기는 맞긴 하지만 통화정책은 일반적 보편적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것도 국채 매입, 주택저당권 매입 중단 이렇게 구별하면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구별할 때는 시장이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같은 각도로 줄여갔습니다. 이런 것이 당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어차피 2010년 테이퍼링의 대상이 됐던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미국의 금융 위기와 네. 이번에 이번에 테이퍼링의 대상이 됐던 코로나 위기와의 성격이 다른 점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먼저 테이퍼링이 2013년 같은 경우는 위기가 발생한 4년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엊그제까지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죠. 금융 완화는 지속됩니다. 줍줍 퍼세요. 4,100 갑니다. 이런 시각이 되지 않는 것은 자 그때 당시에는 시스템이기다.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선 상당히 시간을 필요한다. 근데 이번에는 뭐냐? 시스템이 아니다. 붙여놨다가 떨어졌다가 붙이면 된다 하는 측면에서 돈을 노바디 놓았으니까 초기에 금리보다 돈을 많이 푸는 상태에서 붙이니까 경제성 올라가고 돈 환수하지 못하니까 환수는 문제가 되죠. 1년 만에 거론되는 거다. 1년 만에 거론된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투 스피드 테이퍼는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서부터 미국 사람도 주거의 환경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밖에 나가는 것을 환영받지 못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서 한국도 사실 모이기를 좋아하는 국민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인테리어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굉장히 이번에 활기를 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앞으로 바이러스 관련된 질병의 상시 체제에 있어서는 내 가족 중시하고 내 밖에서 환영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 공간이 중시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주거 환경이 미국에서 바뀌는 상태에서 자, 돈 많이 풀고 금리가 낮춰진 상태에서 가족 소중함, 가족의 울타리 소중함과 함께 미국은 주거의 개념에서 소유 개념이 값이다 보니까 미국의 집값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이성적 가율에 비트코인 있고 가상화폐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있지만 미국의 집값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투스피가 될 때 주택 저당 증권 매입부터 중단시키자 이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2013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 테이퍼링이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 얘기까지 하는 상태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의 표심 입장에서 가장 보편적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5번 치우려고 집값 상승률이 이렇게 17%뿐이 4년 동안 하지 않다. 이 마지막조차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집이라 하는 것은 가장 국민 생활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관심사가 높지 않습니까?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신중하고 가장 정확하게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되는데요. 좀 엊그제까지 강남 집값 세다. 강도 있게 두들겨. 근데 대선이니까 집값이 안정됐어? 그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마찬가지로 집값은 가장 소중하게 국민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 집값 잡기 위해서 주택 저당증권 매입부터 중단시키는 이 문제, 투스피드 문제는 상당히 많이 논란이 국민의 컨센서스, 공감대가 형성에까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다음 이렇게 8월 달에 테이퍼링과 추진과 관련해서 이 테이퍼링 추진과 관련돼서 논점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화폐 환상 보고서 그리고 연준의 2단계 테이퍼링 추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